오늘 낭독할 책은 OTT 보는 청소년 괜찮을까요?입니다. 지은이 김주미. 방송작가로 20년 가까이 일한 후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드라마와 OTT 컨텐츠 등 영상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를 쓰고 대학과 도서관 등에서 드라마, 인문학, 웹 콘텐츠 비평, 글쓰기 강의를 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메디컬 드라마, 망한 글, 심폐소생술, 어느 날 마녀가 된 엄마 등이 있습니다. 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미디어 리터러시와 OTT 이해하기, 2부 OTT 컨텐츠 분석하기, 3부 OTT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OTT 세계에도 큐레이터가 있다. 오랜만에 사촌 형을 만난 승찬이는 형에게 졸라 노트북에 OTT 앱을 켰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 형은 집에 TV가 없어도 OTT 서비스에 볼 게 많아 여가를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찬이도 기대를 하며 OTT 앱을 열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메인 화면에 추천 목록을 뒤적이고 무엇을 볼지 예고편만 보다가 승찬이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촌형은 승찬이처럼 방대한 컨텐츠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며 놀린답니다. 넷플릭스 증후군이란 관람할 작품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실제 컨텐츠를 보는 시간보다 무엇을 볼지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거나 시청을 포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선택의 중요성. OTT의 장점은 단연 컨텐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좋은 기회가 있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OTT 회사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와 타사에서 수급한 컨텐츠를 합쳐 약 190여 개국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답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 11월 한국에 런칭할 당시 약 16,000편으로 시작해 매달 500편 내외의 새로운 영상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컨텐츠 왕국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양입니다. 많은 컨텐츠를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에 따라 수집하고 분류하며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뜻하죠. OTT 플랫폼들은 컨텐츠 큐레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고 일어나면 OTT에서 매일 새로운 작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OTT 이용자들 사이에선 컨텐츠 수는 많은데 막상 보려면 선택할 작품이 없다는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볼 영상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청소년에게 보여줄 작품을 골라야 한다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거예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너무 많은 컨텐츠가 쏟아지기 때문에 작품을 결정하고 보기까지 그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렇다고 OTT에서 AI가 골라준다는 추천 컨텐츠만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요. 적어도 OTT 서비스에서 컨텐츠 큐레이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한 후 청소년을 위한 영상물 선택법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OTT 컨텐츠 큐레이션의 한계. 큐레이션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된 작품들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미술 작품이나 유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큐레이터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들을 골라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과 작품에 담긴 의미들까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줍니다. OTT에서 컨텐츠 큐레이션도 역할이 비슷합니다.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선별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취향이나 관심사, 이전 시청 기록 등을 세밀히 분석해 개인화된 컨텐츠 추천을 제공하는데요. 이때 작품의 주제, 장르, 인기도 등을 따져
특정 테마나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모으고 이용자의 눈앞에 전시합니다. OTT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큐레이션은 작품을 선별하고 필터링해서 제공해주니 이용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평소 무심코 우리가 고른 선택지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 분석해 개인의 작품 선호도와 행동 패턴을 해석해주니 결국에는 이용자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죠. 플랫폼 입장에서도 컨텐츠 큐레이션의 장점은 많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컨텐츠들이 모두 양질의 영상물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시청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고르고 어디서 빨리 감기를 하거나 재생을 멈추는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니 컨텐츠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OTT의 컨텐츠 큐레이션은 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컨텐츠 큐레이션은 사용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더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OTT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미디어 이용으로 재미와 의미를 같이 잡으려면 때론 빨리 가는 길보다 둘러가며 우연히 보석 같은 작품을 만나는 경험도 즐겁지 않을까요? OTT의 콘텐츠 큐레이션은 결국 나의 과거 선택이 담긴 기록들을 분석한 것이잖아요. OTT라는 숲속에 아무리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해도 늘 발길이 닿던 산길로만 간다면 새로운 풍경을 경험할 기회는 줄어들고 맙니다. 그러니 평소에 즐겨보지 않던 장르도 과감히 선택해보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영상물도 시청해보면 어떨까요?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던 낯선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도 막상 보다 보면 다른 인생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을 위한 컨텐츠를 선택을 할 때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의 관심사에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용자가 자신만의 거품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를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OTT 서비스는 그 속에 아무리 풍부한 콘텐츠가 있어도 과거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터링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전달하죠. 그럼 그동안 쭉 봐왔던 장르, 비슷한 줄거리와 캐릭터, 기존의 가치관과 확고히 만드는 주제의 콘텐츠만 줄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나만의 거품 속에 갇히면 취향을 거스르지 않는 작품만 만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편리함 뒤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결과가 뒤따라올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은 OTT 보는 청소년 괜찮을까요? 라는 책을 낭독을 했는데요. 미디어 비평가가 알려주는 이 쏟아지는 OTT를 똑똑하게 읽고 보고 즐기는 법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그리출판 지은이 김주미입니다.